자, 반갑습니다. 예,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 저는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에 공공기관 채용 정보에 필요한 제목 그대로 한국사 시험 전략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알맹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채워가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원래 지금은 공무원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거의 다 치죠. 또는 가점을 주는 기업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준비하면서 메인되는 어떤 NCS라든가 또는 전공 과목도 하겠지만 한국사도 또 필수적으로 또 해둬야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먼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인사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사인해 달라는 분도 있던데요. 그분들도 아마 공무원 쪽으로도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공공기관도 같이 병행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채용되는데 필수적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한국사에서 빨리 점수 따고 합격하는 어떤 지름길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한길입니다.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KBS에서 아침마당에서도 와달라 하고 또 그 SBS에서도 출연 요청도 옵니다만은 그런 쪽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무원 쪽하고 공공기관 이쪽으로 가는데 도움 드리는 그런 강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주제는 오늘 3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사 필기시험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사 시험이 직접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는 짧은 기간에 한국사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프린트물이 준비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프린트물이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페이퍼가 나가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우선순위 100가지를 이렇게 잡아가 왔습니다. 그 우선순위 100선만 하면은 어차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50문항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50문항 이제 2배수 했으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거의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필연적으로 한능검에 나오는 지역사 한국사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 출제 주요 공기업 보면은 저 쓰여진 대로입니다. 금방 여기에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공기업에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 한국사가 따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한번 보시고 관련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출제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 다 한능검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한능검, 이제 우리 한능검을 1년에 5번 치게 되는데 올해부터 거기에 점수를 가점으로 주는 공기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건보가 되겠지요.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한전,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한능검 시험이 바로 1급을 따면은 5점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리고 2급은 3점, 그리고 3급은 1점 이렇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대부분은 사실은요, 이제 한능검 시험에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능검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도 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따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가는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지요. 그러면 한능검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안내드리면은 한능검이 올해부터 제일 달라진 게 이제 작년까지는 연 4회에다가 이제 5회로 달라졌죠. 워낙 실제 그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재 어제부터 아래부터 이미 이번 2월 8일에 있는 저 46회거든요. 저 시험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워낙 그 응시 인원이 많아가지고 폭주로 인해서 어제는 한능검 사이트가 어제 저거 되게 됐죠. 다운돼 가지고 되게 불평도 나오고, 어제 네이버에 보니까 실검 1등으로 나오던데요. 어쨌든 한능검 시험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험하고 이번에 다 개편되는 게 5월부터입니다. 5월 47일부터 개편되니까 어제 왜 그러면은 그 응시자가 많았느냐 하면은 저 개편되는 게 5월 달에 있는 4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개편되기 전에 기존 체제로 빨리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제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사실 알고 보면은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고 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고급, 중급, 초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대졸자들이 우리 공공기관 갈 때는 주로 고급을 원합니다. 고급. 그리고 고급 시험을 쳐서 고급이고 중급은 주로 응시하는 일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초급은 초등학생들 이렇게 응시한다 보면 되는데요. 고급은 원래 고급 시험을 쳐서 50문항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2급, 70점 이상이면 1급입니다. 그래서 중급, 초급은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개편되면서 뭐가 되느냐면 원래 기존의 시험 종류가 3종류였죠. 고급, 중급, 초급. 이제 시험은 2종류로 바뀝니다. 5월부터. 그러면은 심화와 기본으로 바뀌어가지고 심화 시험하고 기본 2종류가 있고, 여러분들은 주로 심화 수험을 이제 응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심화 시험을 쳐서 60점 이상이면 3급,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2급,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1급. 1급이라는 표현이 처음 생기는 것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1급 받아놓으면 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험을 치더라도. 그러면은 문항 수는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50문항을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절대평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뭐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3급,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2급, 80점 이상 1급 받는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선생님, 기존에 고급을 응시했던 분들이 이제 심화를 응시하게 될 건데, 제일 궁금한 것이 난이도가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고급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해지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라든가 기출문제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심화로 바뀌면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출제 기관에서는 말하기를 기존 고급보다는 조금 쉽게 낸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우리 한능검의 시험 제도가 생긴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수능 강사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갈 애들이 서울대 갈 학생들이 스펙으로서 이래 한능검 이래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수시 모집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상위권 대학 갈 애들 모아서 제가 한능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문제풀이 스킬이나 어떤 주제가 나온 것만 알면은 어렵게 오랜 시간을 준비하지 않아도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따가 그 팁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이제 원서를 쓰고 어플라이 한다면은 심화 시험을 이제 응시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뭐 2급이나 1급 더 높은 점수 받으면 좋겠지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3년 전에 이제 그 고급을 따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유효합니까? 물으면은 그 유효기간 차이가,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특정 기업에서는 2년, 3년 제한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이 없고 한 번 따면은 그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딱 한 번만 공부해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도 변경에 관한 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공무원 시험하고 달라가지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나 아까 앞에 있었던 시험들 같은 경우는 이래 절대평가가 아니라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경쟁을 뚫어야 되다 보니까 한국사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100점 만점에 100점 먹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능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저 점수만 맞으면 다 점수 자격증이 따여지는 그런 시험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정한 이제 지금 15분 정도 돼 가는데요. 우선순위 100선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게 A4 용지로 돼 있으면은 프린트물을 이렇게 딱 나눠드리면은 집에 가져가서 이것만 보면 되겠다. 오늘 제가 수업 듣는 요 50분짜리 강연만 해도 아마 합격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린터를 제가 A4 용지로 해서 이게 자료를 보냈는데 PPT로 전환하다 보니까 글씨가 커야 돼서 페이지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따로 나가지 않고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또 개인 홍보라는 오해할까 싶어서 절대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요거 그냥 셀카로 찍어 가셔가지고 폰으로 찍어 가서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래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쪽 화면도 있으니까 제가 정한 100가지인데 그 중에서도요 제가 꼭 나온다는 주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합격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시면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사 완전히 저는 그 베이스가 없다, 자연계 출신에다가 한국사를 배워본 적이 없고 TV에 나오는 뭐 다른 그냥 교양 강의 이런 것밖에 모른다 하는 분들도 당장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이런 풀어보신다면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완전 노베이스 미국에 있다가 이민 온 사람이 아니라면은, 고려나 조선시대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아마 50문항 쳐보면은 하나도 공부하지 않는 상태,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찍는다 하더라도 쉬운 문제 약간의 생각만 하면 맞힐 수 있는 게 한 47점에서 그러니까 50점 전후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도 한능금 강의를 제 소속된 회사에서 하고 있고 한능금 교재도 있지만은 실제로 한능금은 강의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짧게 합격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인가, 그냥 일주일 정도 한번 쭉 훑어보고 갈 수 있는 교재가 무엇인가, 그런 것만 간단히 보고 가면 충분히 합격해요. 실제로 그 중에서도 제가 뽑으면 저렇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없는 과정에서도 한능금 시험을 보면은 이름은 심화라고 되어 있고 고급이라 되어 있지만 문제가 상식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50점 전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기 아까 조금 전에 봤는 거 보시면은 저는요 2급을 먹으려면 70점 이상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2급 이상을 원하니까. 그러면 70점 이상 먹으려면 어느 정도 따야 되죠? 20점만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쳐도 50점이니까 20점 올리려면은 되게 어려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여러 면허 시험 비슷하게 해요. 이것도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지엽적으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무원 강의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 한 번씩 이래 한능금도 응시하러 가요. 가면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한능금 시험 치면 95점 이상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만큼 공무원 한국사는 굉장히 어렵고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암기해야 된다면 한능금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자격증 시험이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별로 어렵지 않게 점수를 먹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20점만 올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죠? 20점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 위주로 공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가시면은 아마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그 시험 응시 시험 원서 내고 이제 지금 제일 급한 게 이제 2월 시험이죠.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2월 8일에 있는 46회도 한번 응시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미리 따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임박해서 막 한국사 급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고 이래서 그날 가서 이래 쳐보시면은 미리 따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0가지 정했는데요. 나름대로 한국사에 대해 조금만 안목이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아 맞아, 이거는 나와. 기출문제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아 맞아 이거는 나오게 돼 있구나라고 고개 끄덕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잡았는 게 보십시다. 정근대사 60개랑 근현대사 40개랑 잡았는 이유가 6대4입니다. 그날 가서 50문항 중에서도 역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60%가 전근대사고 40%가 근현대사 단원이 출제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100개를 만들었거든요. 먼저 전근대사 60개 선에서는 선사시대입니다. 1번 문제 빠른 속도로 좀 해갈게요. 100개를 다 다루기 위해서는. 선사시대는 그날 가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제가 반드시 한 문항이 나오게 돼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딱 펼치면 이거는 책형이 아니라 1번은 항상 문제 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인데 이거는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맞추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도 팔거나 강의 팔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순수하게 공공기관에 가는 분들한테도 이 강연 순서에 맞게, 취지에 맞게 어떤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저는 왔다 말씀드리겠는데, 제 교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한국사 이래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죠. 그런 어떤 선생님 교재도 괜찮아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거 얇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얇은 거 이래 구입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한 일주일 정도만 쭉 이래 한번 훑어만 보면 되니까. 저는 선사시대 딱 훑어보시면은 주로 구석기, 신석기, 우리 한능검 시험은 문화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생활사 이렇게 나오니까 간단히 보고 가면 마칠 거고요. 그 다음 2번이 고조선입니다. 위만이라고 아마 처음 듣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해서 위만 집권 전과 후를 주로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다음 우리 고조선하고 삼국시대 중간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이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은 풍습을 비교하는 게 나오고 역시 어렵지 않게 맞힐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요 이 말씀 드리게 그날 가서 시험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면 돼요. 맞힐 수 있는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70점, 80점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문제까지 큰일 났어, 내가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라고 절대 당황할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도 충분히 됩니다. 짚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삼국의 왕업, 요게 반드시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왕은 무조건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삼국 왕업적은 그런데 그래 나는 무조건 이걸 맞춰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왕이 너무 많습니다. 고구려 왕, 백제 왕, 신라왕에서 외우고 가도 아마 못 맞힐 가능성이 크니까 저는 강조는 안 하고 싶어요. 대신에 주요 왕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들어봤던 백제 건초왕 전성기 때,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라는 진흥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금방 내가 말했던 게 다 한강을 근거지로 한 전성기 시대 왕들만 보고 가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통치기관에 관한 것은 순수 암기이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 이제 삼국 대외 항쟁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고구려가 신라, 백제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중국과 맞짱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나라와 맞짱 뜨고 당나라와 맞짱 뜨고, 당나라와 맞짱 뜬 이야기가 작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에서 그 안시성 영화가 바로 이걸 다룬 거죠. 당나라 양만춘, 당태종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삼국 대외 항쟁사를 꼭 맞히십시오.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7번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국 시대라면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를 가리키는데요. 그중에 통일신라에 꼭 나오는 왕이 바로 주로 문무왕하고 신문왕, 신문왕업적을 주로 많이 묻습니다. 한능검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해왕이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능검 시험은 우리나라의 교양으로서 한국사의 어떤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 관한 것이 꼭 냅니다. 그리고 특히 발해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므로 우리 땅이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발해는 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때문인지 한능검 시험에서 발해는 꼭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어요. 딱 세 왕, 주로 세 왕입니다. 넓게 보면 네 왕인데요. 줄여서 무왕하고 문왕하고 선왕하고,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일 겁니다. 요 발해 세 왕만 주로 비교하면은 마치고 갈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가 이제 경제사 파트인데 이건 민정문서만 보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강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한능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좀 더 폭넓은 교양 한국사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 시험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래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강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수험생이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합격부터 하고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요거 우선으로 공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경제 같은 민정문서만 보고 가도 맞힐 겁니다. 민정문서가 도대체 뭔지, 이거는 통일신라 민간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조사한, 촌주가 조사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가 일제강점기 때 발견되어서 통일신라 경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그 내용 간단히만 보면 맞힐 거고요. 그다음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골품을 보고 가시고, 골품, 신라 신분 제도 골품만 딱 보고 가도 맞힐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대 문화에서는 사실은요, 여러분 11번부터가 14번까지 15번, 16번까지가 전부 다 고대 문화죠. 선생님,
무슨 문화사에 관한 이야기 저렇게 많습니까? 그게 한능검 시험의 특징입니다. 한능검 시험은 교양에 관한 한국사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 자료라든가 그림 자료나 지도 자료가 많이 나와요. 문제 보시면 알 건데, 그래서 문화사 파트 비중이 높다는, 출제 비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말씀드리면은 12번에 있는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 비교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가시면 딱 맞힐 겁니다. 그 다음 14번이죠. 특히 발해 문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해하고 특히 고분, 무덤 문화에 대해서 정혜 공주나 정효 공주 무덤이 나오는데 그거 비교하면 하고 가시면 맞힐 거고요. 마지막 14번, 16번이죠. 16번에 가보시면 특히 15번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주로 사진 자료가 나옵니다. 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는 사진이 나오니까 그거 꼭 보고 가시고요. 그다음 16번이 바로 고대 문화 일본 전파. 지금은 일본이 메이유신 이후로 우리보다 좀 더 앞선 경제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 수천 년간 다 우리가 선진국, 일본은 후진국가, 하등국가였고 우리 문화를 가져갔습니다. 아베 아마 인정할 겁니다. 일본 총리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대 역사 파트도 늘 우리보다 후진적이다 보니까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못났으니까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문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과연 일본에 무슨 문화를 전해줬는지 이것도 공부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냥 재미로 보고 가도 맞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15번 문제는. 16번 그 다음 17번은 상식적입니다. 즉 태조 왕건이라는 프로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KBS에. 그처럼 요거는 견훤하고 왕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짱 뜨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왕건이 삼국 통일에 가는 그 과정에 관한 건데 아주 재밌게 요거는 보시고 가면 될 겁니다. 그 다음 20번이 반드시 한번 나오는 단어이죠. 고려 중앙조직 지방조직인데 어려워 생각할까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21번, 22번이 꼭 한 문항 나옵니다. 요거는 각각 한 문항씩입니다. 아시겠죠? 21번이 뭐냐면 고려는 귀족 사회였는데 5번 귀족이 변해갑니다. 익숙하죠?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요거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게 맞힐 거니까 한번 보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번이 꼭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고려는 우리나라 쳐들어온 민족이 5번 변합니다. 초기 때는 그란, 그리고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렇게 해서 5번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을 공부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몽골 침입도 들어봤었다. 그리고 여진 정벌하기 위한 윤관의 별무반도 들어봤다. 이렇게 정도로 재미로 보고 가도 아마 맞힐 수 있는 주제가 고려 대외관계 22번 문제가 될 거고요. 23번은 간단합니다. 고려 토지제도 전시과 나옵니다. 아시겠죠? 토지제도 요거는 그냥 간단히 딱 보고 가면 맞춥니다. 전시과라는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5번이 바로 24번은 점핑해도 좋고요. 딱 하나 한다면 화폐. 요거는 그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달라가지고 한능검 시험은 사진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은병이나 동국통보나 사원 이런 화폐 사진을 제시하고 이게 어느 왕 때냐 이거 물을 거 순서 물을 겁니다. 화폐, 고려 화폐요. 아주 재밌는 주제고요. 그 다음 25번이 고려 무신집권기에 반란사가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몇 회 됐지요? 무인시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극이. 거기에 예를 들면 나왔듯이 고려 무신집권기에 보면 정중부, 경대성, 이여미, 최충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무신집권기 안에 반란이 몇 번 일어났거든요. 그 반란사도 잠깐 보고 가면 맞힐 겁니다. 순서를 보세요. 순서. 자, 그 다음 점핑해서 27번, 26번입니까? 요거는 점핑해도 좋습니다. 다음 향도만 한번 보고 가면 지난번 향도 나왔었죠. 자, 그리고 고려 문화에 가서는 27번은 점핑하겠습니다. 28번이 꼭 나옵니다. 선생님 뭐예요? 김부식에 들어봤죠? 삼국사기랑 이런 스님의 뭐죠? 삼국유사. 요 두 개 비교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역사사 한번 간단히 보고 하면 재밌습니다. 이거 김부식은 유학자니까 유교사관이 만영되어 있고 삼국유사는 이런 스님이 썼기 때문에 불교사 중심이죠. 그거 비교 간단히 하고 가도 맞힐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 29번도 꼭 나옵니다. 이게 28번하고 29번은 꼭 나오니까 공부해두고 가시죠. 29번은 고려 스님들 비교하는데 특히 두 분, 의천과 진울,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의천 스님하고 진울 국사만 보고 가면 맞춥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식이라 생각하고요. 접근해서 가면 다 맞힐 겁니다. 그 다음 30번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죠. 고려
대장경에서 8만 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조 대장경이 두 번째 만들어진 건데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그래서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세계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문화재 가치가 높죠. 꼭 좀 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31번은 여기도 하나 꼭 알고 와야 될 게 직지입니다. 직지 나옵니다. 직지. 역시 세계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현존한 가장 오래된 목판 그 금속 활자본 아닙니까?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 그 도서관에 있는데요. 꼭 좀 직지는 공부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13 직지 우왕 때 누가 백운화상이 어디에서 청주 흥덕사에서 찍은 금속 활자본이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가도 마치는 건데요. 그 다음 32번은 아까 고대 문화에 나왔던 것처럼 역시 한능금은 사진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사 사원이나 불상이나 탑 비교하는 것은 꼭 한번 재미로, 다음 여러분들이 공기관에 합격하고 이제 현지 생활하다가도 여행 다닐 때 주로 문화재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본다 생각하고 재미로 공부해도 32번은 마칠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단원 통합으로 도자기 문화입니다. 상감청자가 몇 세기 때 유행했는가, 분청사기는 언제인가, 백자는 언제인가, 그것만 보고 가면 마칠 거고요. 아마 사진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 다음 34번도 반드시 나오지만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 하고 있죠? 그것만 보고 와도 한 문항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한능금 시험은 교양적인 게 많이 나와요. 전혀 생뚱맞은 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가 바로 34번이 뭐죠? 조선왕 업적이잖아요. 그 중에서 주로 4명, 태조 이승계, 3대 태종, 4대 세종, 그리고 7대 세조, 9대 성종, 그 중에 세종대왕 업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과정을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종대왕. 지금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드웨이보다는 저는 천문을 좀 역사 강사로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천문 보면 그 장영실하고 세종대왕의 그 두 주연을 해서 나오는데 아주 영화 재밌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35번 주제는 16세기 하면 4대 사화죠.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사화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광조 나오고 여인천하라는 예전에 사극도 있었고 해서 아마 쉽게 맞힐 것 같은데요. 그 다음 36번은 암기이기 때문에 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36번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의정부와 그리고 그 6조, 그리고 6조 빼고 3, 4에 대해서 또는 왕권 강화, 성정원하고 의금부, 왕권 견제 3, 4, 사관원, 사무, 홍문관 그 관청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만 공부하고 가도 돼요. 특히 사헌부를 잘 알아도 요즘 뭐 검찰 개혁이다, 공수처다 이런 시사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사헌부가 바로 조선 감찰 기관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감찰은 뭐 그런 거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37번이 군령 군사 조직은 일단 조선 후기 때 있는 훈련도감을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훈련도감이 메인이니까요. 그 다음 38번은 여러분도 역시 공공기관에 지금 시험을 응시해서 당당하게 합격하려고 하듯이 조선의 과거 시험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과거 시험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관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하시기 바라고요. 39번은 상식이죠. 4대 교린 정책에서 아까 고려도 대외관계사가 중요했다면 조선도 마찬가지로 4대 교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면 좋겠고요. 40번이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40번이 또 전쟁사죠. 외란과 호란에서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임진왜란 전개과정, 그리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바로 호란을, 병자 호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과정을 묻는 거죠. 자, 꼭 보고 가십시오. 이건 나옵니다. 40번 알겠죠? 외란과 호란 문제를 꼭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에 꼭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선생님 뭐가 나와요? 영정조, 우리 정조, 영조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영린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영린이라는 영화, 사도에서 나온 영화 주제가 바로 영조와 정조를 다룬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보고 가시면은요 아마 예, 이쪽에 화면 떴네요. 제가 이거 보고 갈게요. 이제는 예, 요 앞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조 꼭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42번이 바로 또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 쌤 뭐예요? 들어봤습니까? 대동법이라고. 조선시대 또는 우리 역사상 조세, 세금 징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에서 드디어 세금을
이제 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조세 급납하라에서 대동법부터입니다. 그게 반드시 나옵니다. 대동법하고 하나 더 한다면 바로 영조 때 균역법, 그 옆에 있죠? 같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43번도 역시 과점법이죠. 이것도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오늘 한 100가지 정도 정하고 나면 안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한국사라는 게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런 건데 초점 잡으면 아주 간단하고 짧은 기간에 합격하고 갈 겁니다. 요거는요. 자, 어쨌든 43번 과점법도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 4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45번은 서원 향약인데 이것도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은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은 주제가 서원, 그리고 향약이죠. 특히 우리나라 서원 9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그래서 그 서원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천주교, 동학이죠. 동학하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된지 아세요? 천주교 전래가 광해 때 처음으로 들어왔고 신앙으로 수용될 때는 정조 때 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천주교 전파 과정에 관한 것과, 그리고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했죠. 제사를 부정하는 바람에 조선 유교 사회에서는 조상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하고 부모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하니까 당연히 조선 사회와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는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 탄압 과정에 관한 게 큰 박해가 있거든요. 그 신신기병병에서 그 정도 박해만 당하고 가다 마칠 것 같아요. 신신기병병, 신의 신유 기의 병호, 병인 박해가 있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문화로 한번 가볼게요. 반란사, 요것도 꼭 보고 가십시오. 홍경내난, 요거는 분량은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홍경내난하고 임술농민봉기는요 47번 주제인데 아주 분량은 적고 출제 빈도는 높습니다. 특히 많이 나옵니다. 홍경내난이 사료가 나올 겁니다. 아마 평안도 지역 차별에 어쩌저쩌 일어나면 홍경내난이지요. 꼭 맞히고 가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 48번부터가 이제 문화사입니다. 역시 문화사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그 중에서 뭐 성균관 향교는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 않지만 한는 거면 사진이 나옵니다. 성균관 건축물 구조 제시하고 뭐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49번은 법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50번 역사서인데 여기서는 역시 조선왕조 실록, 뭐라고요? 조선왕조 실록을 꼭 냅니다. 알겠죠? 조선왕조 실록 이거 꼭 내니까 꼭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1번에 지도, 역시 지도, 실제 지도가 나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많이 실립니다. 이렇게 그림 형태로 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그냥 이게 대동여지도구나. 대동여지도 직전이 바로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거든요. 그거 특징 아마 여러분 어떤 한능검 교재 보더라도 짧게 나올 겁니다. 그것만 딱 보고 가면 마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또 반드시 나오는 것만 지적해 드릴게요. 54번 주제가 뭐죠? 장영실이죠. 아까 지적했던 겁니다. 세종대왕 업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장영실의 여러 어떤 뭐 처국이다, 영화 천문에 다 나오죠. 처국이다, 자경루다, 또는 영화상에 크게 나오는 간의가 나오죠. 천체관측기구, 그런 거 사진을 제시하고 이 인물 장영실 관노비 출신으로서 천재과학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꼭 나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영화도 천문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55번에 그림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뭐 정진경산수화에서 겸재정선에 인왕제색도를 내거나 김홍도나 신윤복이에요. 풍속화를 내거나 해서 그 그림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학자, 요거 꼭 나옵니다. 56번에 실학자에서 중농학과 실학자, 중상학과 실학자에서 유영원, 이정약용 비교하는 거 꼭 나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저도 꼭 나온다고 해놨죠. 예. 그 다음에 통과입니다. 통과 59번도 통과하겠습니다. 60번도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61번 근현대사 들어가 볼게요. 자, 근현대사 40선에서 역시 그날 가서 50문항 중에서 32문항이 정근대사고 18문항이 근현대사, 즉 40%가 근현대사 나오는데, 근현대사는 제가 하라는 것만 좀 해주시면 아마요 역시 어렵지 않게 맞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현대사 첫 번째가 뭐냐면 대원군, 이건 상식입니다. 대원군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는데 난이도가 낮아요.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고 그 밑에 있는 강화도 주약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강화도 주약은 5개를 비교해서 아마 내기 때문이고요. 대원군은 출제 빈도는 높지만 쉽게 맞추는 주제니까 대원군을 꼭 보고 가십시오. 많이 들어봤죠? 쇄국정책에서 통상수교 거부하는, 일본은 메이유신을 통해서 서구문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거부하는 그 이야기를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항과 개화는 일단 그 사진이 나옵니다. 뽀빙사 사절단 사진,
그래서 뭐 사절단 사진을 제시하고 그죠? 이게 사절단이 무엇이냐 해서 영선사랑 조사시절단이랑 뭐 비교하는 이런 주제가 출제될 거고요. 그다음 위정척사 운동은 보수적 유생들의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겠다는 그거고, 그리고 그것도 10년 단위로 비교하는 게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그것도 뭐 공부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65번이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죠. 이모군란 갑신정변도 역시 이거는 영화 한 편입니다. 그냥 이모군란은 99대 반란 아닙니까? 그죠?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기아파의 근대화 노력이거든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주제는 반드시 나오죠. 선생님 뭐예요? 67, 68번은 그거 나왔죠? 거의 매번 출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동학농민 얼마 전에 녹두꽃이라는 또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전개 과정을 많이 묻습니다. 또는 사료가 나와도 두 개 중에 하나가 실리는데요. 동학농민운동 꼭 좀 보고 가셔야 되는,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보개혁은 나오지만 여러분이 맞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을 비교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 수험생 같으면은, 또는 아까 왜 우리 한국사가 직접 시험에 나오는 아까 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이 있었죠. 그런 쪽에서는 꼭 보고 가야 되는 주제가 가보개혁입니다. 하지만 한능검에서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다 맞히는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합격만 하면 되니까 뭐 공부할 분량이 많은 거 좀 넘어가고 그렇게 교통정리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67번 독립협회 대한광무개혁 역시 공부할 게 좀 많아요. 중요하지만은 독립협회도 그냥 1, 2, 3, 4단계 그만 딱 보고 허니 6조 사료만 보면은 그냥 많이 실립니다. 쉽게 맞힐 수 있는 주제고요. 그 다음 68번이 꼭 나옵니다. 아까 이 말씀 드렸죠. 발해사가 꼭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토 문제에 대한 거. 간도와 독도가 반드시 냅니다. 이거는 한능검이 아니라 일반 상식에도 많이 출제되죠. 지금도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에서는 자꾸 뭐 자기 땅이라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 말하는 근거가 뭔가? 이거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갈 사람 또는 공무원이 될 사람 넘어서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조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은 중국 땅으로 가 있는 간도가 우리 땅이었죠. 이거 역시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알겠죠? 그다음 사료가 실린다면은 백두산 정계비가 실리거나 간도 협약이 실릴 겁니다. 그거 실리고는 이거 뭐냐? 아주 쉽게 맞힐 겁니다. 그걸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제 보죠. 의병 역시 1차 을미, 2차 을사, 3차 정미의병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게 뭘 맞힐 거라 생각하고 70번에 꼭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70번에 뭔가요? 애국 계몽운동하는데 이때는 단체가 초점이 돼요. 그 단체 중에서 바로 신민회를 꼭 보고 가십시오. 이게 안창호 선생이 주도해서 만든 신민회를 꼭 보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21번은 71번 사료는 국제보상운동이 많이 나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쉽게 말하면 금모기 운동이죠. 그래 일본의 지금 빚값자 운동 이거 잘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72번 역시 문화사 파트인데 여기서는 뭐가 나느냐면 역시 사진이 나옵니다. 반드시 사진이 나오죠. 신문이 나오거나 학교가 나오거나 신문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한능검에서는. 그래서 신문을 꼭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근대 시설들 원각사가 실릴 때도 있고, 그 다음 명동성당 고딕시 명동성당이 실릴 때도 있고, 덕수궁 석조진이 실릴 때도 있고, 사진을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사진만 몇 개 보고 가도 맞힐 수 있는 주제다 이 말씀드리고, 73번 주제가 국권 피탈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조약이 6개 나오거든요. 한일의정서부터 1차, 2차 한일협약, 그리고 정미 7조약, 그리고 기후각서와 한일병합조약, 그 전개 과정과 이것도 꼭 사료를 제시합니다. 조약 내용 한두 개를 수록해 놓고 무슨 조약이냐, 어떤 내용이 담겼냐는데 이것도 꼭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반드시 나오는 게 74번이죠.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35년 식민지배 기간에 일제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그 식민지 정책이 10년 단위로 변해갑니다. 몇 년 단위로요? 10년 단위로 10년대 통치 방식인 무단 통치와 20년대 문화 통치, 그리고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비교하는 건데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와 더불어서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산미 정식 계획, 요 두 개 비교하는 것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74번, 5번은 맞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6번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군부를 비교하는 거죠. 10년대 독립운동. 그다음 78번이 꼭 나옵니다. 써놨죠?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뭐 때문에요? 작년이 100주년 기념이죠. 기미독립선언 있었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 상하이 임시정부가 작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여러 그 기념 행사를 많이 했었죠. 올해가 이제 101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이거 꼭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공공기관 합격하거들랑 중국 여행 가면은 만리장성만 가지 말고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청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도 중국 갈 때 꼭 들르지 않습니까? 다음 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잘 보고 시험 문제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 돼갑니다. 79번이죠. 의열단과 애국단도 나옵니다. 매번 출제된다 그랬죠. 의열단, 애국단은 어쨌든 김원봉의 의열단 그리고 김구의 애국단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80번 주제도 거의 매번 나오죠. 무장투쟁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영화 봉오동이 있었죠. 봉오동. 그 봉오동 중심으로 해서 보고 가면 됩니다. 영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무장투쟁사에 관한 것도 보시면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는 주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81번이죠. 신간회를 꼭 보고, 신간회라는 단체가 일제강점기때 가장 큰 단체라 사회단체입니다. 신간회 꼭 좀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요즘 노재팬 운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 방침이기도 하지요. 정부 방침이라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민간에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경제 어떤 전쟁 선포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맞서자 이래서 노재팬 운동이 처음이 아니죠.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산품을 쓰자는 운동이 바로 지금 81번에 있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야말로 조선물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고 메이드 인 재팬, 노재팬 운동이 있었죠. 이것도 시사적으로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어렵지 않게 맞춥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노재팬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했죠? 지금은 북한이지만 당시에는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주도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노재팬 운동 이거 꼭 좀 한번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 82번은 점핑하겠습니다. 83번에 바로 작년이었습니까? 말모이라는 영화 있었죠. 유해진 나왔던 영화, 윤계상 나왔던 그 말모이가 바로 무슨 뜻이죠? 말모이가 뭔가요? 우리말을 모아가는 바로 낱말들을 영화 보면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국어 사전 편찬 작업입니다. 그 말모이 운동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는데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조선의학회 사건, 지금 나오는 83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조선의학회에서 주도해서 우리말 모으는, 그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했지만은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잡혀가고, 나중에 여러분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조선학교 사건에 관한 걸 다시 또 이렇게 부스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꼭 보고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일제강점기 마지막에 꼭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으니 단재 신채호 선생하고 배감 박은식 선생, 신채호하고 박은식 선생 비교하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채호하고 박은식 비교는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꼭 좀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86번이죠. 요거는 뭐 점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이 바로 그 건준이 활동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고, 요 단원에서는 87, 88, 89번으로 가서는 요거는 순서를 주로 묻습니다. 제목만 알아도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인원보다 거의 3배가 늘은 것 같네요. 예, 뒤에서 제가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요거 쭉 사진만 찍어 가도요, 다음에 한능검 시험에는 요것만 공부해도 될 겁니다. 근데 100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줄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반드시 나오는 것만 보고 하도 그날 가서 70점 이상을 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사입니다. 이제 광복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 선생님 중요한 거는 뭐예요? 90번 제목이죠. 물론 89번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정부 수립 과정 해서 5.10 총선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선거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정부 선포에 관한 그 이야기도 사진이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능검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부 수립되고 난 뒤에 이제 그 91번이죠. 반민법에서 안타깝게도 반민족 행위를 했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지요. 왜 그랬을까? 일제강점기 때 그 우리를 고통을 줬던 그 매국노들 처벌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한 상식선으로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과정, 민족의 참 동족의 참으로 안타까운 6.25 전쟁에 관한 것도 주로 뭘 불러요, 선생님? 전개과정. 전개과정은 뭐 영화 국제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이 바로 6.25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북진했는데 중공군이 개입되면서 후퇴하는 과정이 바로 국제시장 영화 시작이죠. 흥남철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주는 주제도 이거지요.
바로 6.25 전쟁 전개 과정을 보고 가시고요. 93번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이죠. 그래도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 4.4 5.18 개헌에 관한 거,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맞힐 겁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뭐죠? 4.19 혁명입니다. 4.19. 그래서 그 주제가 93번 주제와 연결되죠. 4.19 혁명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94번은 이제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이죠. 바로 5.16 군사정변을 통한 거, 그죠? 유신체제 독재로 가는 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하는 건 현대사지 않습니까? 현대사는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음에 합격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다 보면은 초등학교만 다니는 애들만 해도 집에 와서 묻습니다. 엄마,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가 뭐야? 몰라 임마! 야, 이렇게 하면 부모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공기관에 다니는, 적어도 그냥 교양은 좀 갖춰 놓으십시오. 에? 실제로 현대사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살아가는 상식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와 관련 있지 않죠? 지금 누가 등장하죠?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노무현, DJ까지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할 때는 내가 고통스럽게 이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상식이구나.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더라도 친구끼리 대화를 나누더라도 자식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좀 상식은 갖춰 놓으십시오. 아시겠어요? 엄마,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몇 번에 먹었어?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몰라도 좋아요. 5번에 먹었거든요. 5, 6, 7, 8, 9를 했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전두환 다음 누구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 번 더, 현대사는 제가 역사 강사로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대사에 관한 것은 수험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양이자 상식이라 생각하고 좀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96번 주제 나오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그리고 그 앞에 95번이 뭐죠? 5.18하고 1987 아닙니까? 영화 2개 나왔잖아요 작년에요. 택시 운전사 송강호 나왔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사. 그리고 1987,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거 미리 좀 공부해 놓으면은 기본 상식이죠. 이런 거는. 그 다음 97번 뭐 북한의 변화 통일, 여기 한 문제 나옵니다. 쌤 뭐예요? 통일을 위한 노래 한 문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남북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해서 요 한 문제 꼭 나오니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적은데 한 문항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제 99번, 여기에 이제 좀 분량이 많죠.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 이게 우리 또 한능검 시험에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거의 매번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옵니다. 세계 기록유산하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출제하겠습니까? 한능검 시험이 그저 의도하는 하나의 취지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 알고는 좀 있자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역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그림이 나옵니다.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도가 나오고 평양 찍어놓고 여기 있던 역사, 그리고 예를 들면 부여, 공주, 역사적으로 좀 관련 있는 지명들이 있죠. 예를 들면 평양은 고구려 수도이기도 했고, 또 고려 시대는 서경, 그리고 고려 수도는 개경, 백제 수도 부여하고 공주, 그죠? 신라의 경주, 이런 지도를 제해서 주로 중요한 지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속초 이런 거 안 나와요. 또는 그 역사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이런 거지 않으면 안 나오고요. 관련이 있는 지명들이 어떤 게 있어요? 나왔죠. 의주, 그리고 평양, 개성, 강화도도 우리나라 수도였잖아요. 몽골 침입기에 38년 동안 강화도가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주, 부여, 충주도 이제 중원 고구려비, 중원경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경주 신라 수도였고, 특히 서울 600년 도읍지 아닙니까? 그죠? 고려 문종 때부터 남경 성격돼서 그 수도 서울에 대해서 주로 뭘 공부하면 돼요? 궁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궁궐 5개 위주로 해서 한번 공부해 두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이 5개 궁궐 위주로 한번 봐주시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이 되겠지요, 그죠? 뭐 종묘사직에서 종묘사진 나올 때도 있고 사직단 나올 때도 있고 종묘사직 그리고 도성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4대문이 되겠죠. 숭례문하고 도니문하고 그리고 흥인지문하고 숙정문까지 해서 이 4대문을 낼 때도 있고 적어도 서울에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 서울 여행을 간다 치자 지방에서 오늘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디를 갈 건데요? 주로 궁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능검심이 나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재미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마지막 주제니까 한번 보시고 원래 오늘은 7분 남았는데요. 원래 제가 오늘 그 강연의 1시간 동안에 지나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이게 프린트물이 준비됐다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내줘버리고 이거는 꼭 나온다고 이제 10분 정도로 요약해버리고 지금 나오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를 가지고 특정 지역을 제가 좀 언급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알아두면은 이게 시험에 한능검에 꼭 묻고 안 묻고죠, 그죠? 상식으로도 알기도 하고 역사와 연관해서 특정 지역의 역사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가면은 그냥 도움 될 것 같았는데요. 보시면은 의주죠, 의주. 요거는 예를 들면 재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의주 지역사가 나와서 운명 갈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간도는 내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어디랑? 독도랑. 독도 간도 문제 우리 영토 문제에 관한 거라서 꼭 나옵니다. 그 다음 평양이죠. 평양은 고구려 장수왕 이후의 수도였고 고려시대는 서경으로 격상돼서 역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죠. 묘청의 난도 있었고 그 다음 점핑해서 강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몽골 침입기에 38년 동안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우리 작은 역사의 보고 아닙니까? 많은 역사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원산은 점핑하고 그 다음 공주 장수왕 남하 속에서 결국은 백제가 수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웅진천도에 있는 공주에 관한 거 그리고 밑에 부여겠죠? 성왕 때 이제 사비 오늘날 부여 그 다음에 전라도 전주는 바로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 도읍지입니다. 지금은 전라남북도가 되고 광주가 광역시가 되었지만 예전에 전라도 전체에 가명이 있는 곳은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훨씬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많이 자료가 있겠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충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원고구려비도 있고 또 뭐 충주 탕금대 전투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 임진왜란 때 그리고 청주는 아까 말했던 뭐죠? 직지심체 요절을 찍었던 곳 아닙니까? 청주 흥덕사에서 그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아까 민정문서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민정문서 그 내용이 근거지죠. 그리고 이인좌에는 점핑하도록 하고 안동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회마을도 있고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런 거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로 국채보상운동하고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히 보고 가면 좋겠네요. 자, 지역사 그리고 꼭 나온다는 바로 울릉도 독도입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울릉도 독도에 관한 거 독도에 관해서 일본 영토라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 역사라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 영토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이 시험에 꼭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선 위주로 했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아닙니까? 아까 제일 첫 번째 화면 봤다시피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국사를 따로 시험에 내기도 하는 에너지 분야에 주로 공공기관에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한능검 시험 자격증이 있으면은 가점이 부여되거나 또는 필수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능검 시험은 공공기관을 가실 분들한테는 필수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따가지고 결국 손해 볼 건 없고 두 번째 여러분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가성비라 합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감안하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과 한 30-40분짜리 강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렇게 딱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양 한국사 또 얇은 거 뭐라도 좋습니다. 보시면은 주제별로 쭉 한번 넘겨보면은 요 주제가 지난길이 나온다 했네. 이 주제도 나온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여러 개인마다 좀 눈높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길게 잡으면 2주, 짧게 잡으면 일주일, 더 짧게 잡으면 제 생각에는 한 3-4일이나 정도만 쭉 보고 가도 합격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좀 한능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는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양이거나 한국사를 좀 공부해서 한능금 자격증을 따도록 한다라고 취지지만 저는 강사입니다. 여러분은 수험생이죠. 그래서 빨리 짧은 기간에 짧은 노력으로 쉽게 따는 게 필요하죠, 사실상은. 그리고 합격한 뒤에는 나중에 교양 한국사 책도 많이 읽어보시면 될 건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짧은 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죠. 아까 말한 대로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면 몇 점 나온다고요? 운 없으면 40점대 초반 나옵니다. 운 좋으면 50점을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5월부터 개편되는 심화 시험에서 2급 이상 70점 이상 먹으려면 20점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전해드린 것은 100점 먹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20점 올려서 2급 이상 따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문제풀이 스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 나름대로는 요걸 지난번에 요거 강연 요청을 받고, 그래 가장 한능금 시험을 위해서 짧은 기간에 여러분한테 좀 영양가 있는 이야기 해주려면 무엇이 좋을까 해서 원래는 그 100가지 뽑은 겁니다. 한능금 시험 기출을 쭉 분석해보고, 물론 저도 강의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저보고 KBS 아침마당에서 출연해서 저보고 강연해달라고 했는 것은 한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행복할 수 있는 게 뭔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래 강연 요청이 왔었습니다. KBS 방송에도 그렇고, 그리고 KBS 더 라이브에서도 요청 왔었고요, SBS도 전에 요청 왔었고, TVN도 요청 왔었는데 제가 그쪽에 나가서 하려는 이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가면은 전환길 검색하면은 이야기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저는 제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는 그게 홍보를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30만 명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료도 이거 올려놓을 거고요. 절대 저는 뭐 상업성이 아니란 말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연간 40억을 법니다. 작년에 제가 올린 매출이 200억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금도 한 15억 가까이 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 돈 벌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공공기관에 합격하는데 한국사가 도움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공기관에 가더라도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엔딩 멘트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강연할 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격해야 되죠.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0년 새해 아닙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물론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미친 자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공공기관에 와서 나는 이 경쟁률이 세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미친 자가 되는 거죠. 미친 자가 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오직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하고 네 번째 중요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짧은 시간에 합격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지금은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미쳐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나무의 지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겁니다. 대나무가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좀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자라다가 매듭 만들다 보니까 부러지질 않습니다. 그 매듭을 통해서 돌아보고 더 단단히 만들고 하는데요,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은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일기도 써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지를 많이 뻗지 않기 때문에 길게 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취업 말고 나머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뒤로 좀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어져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 열정을 한번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 소득 이야기하는 건 자랑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업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는 제 살아오면서 25억 빚을 진 적도 있고 신용불량 생활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25억 빚을 져서 그걸 다 갚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한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청년의 때고 그래서 앞으로 청년이 좋다는 것은 기회도 많고 앞으로 여러분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춘이기 때문에 저는 나이든 기성세대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도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빚이 25억 있었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확신했는 이유가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겠네,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또 빚도 다 갚고 정상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그 자기 확신과 희망에 대해서는 꼭 간직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열한 취업 전선에서 공공기관에 가려고 하겠지만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수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 이근희 회장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존경하고 멋있는 분일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비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부럽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근희 회장은 벌써 나이가 많으시고, 그죠? 참 안타깝게도 병원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가진 것 아직은 별로 몇 개 없고 또 이루어놓은 것 없다 할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이루어 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한테 청춘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바닥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꼭 성공할 것이다, 이런 성공에 대한 비전을 확신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늘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청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오늘 적어도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왔다면은 여러분은 최소한 지적인 능력이 공공기관에 이 정도 엘리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다들 건강하게 왔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부모님께 집에 가거들랑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감사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건강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수준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어제 오늘 몇만 명이 온다 합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도 넘을 겁니다. 하지만 못 오는 이유는 내가 공공기관이 되겠는가, 저 치열한 경제에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다 못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올 수 있는 지적 수준과 건강을 가졌지 않습니까? 청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면서 지난 길이가 말했다, 나에게 아직 기회가 많다 늘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나무의 지혜처럼 에너지를 이루고자 하는 곳에 솟는다면 꼭 합격도 하시고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